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민주당 지역구 경선에서 윤영찬, 박광원 등 현역 의원이 대거 탈락했습니다. 탈락자 대부분이 친문 비명계로 꼽혀서 당내 개파 간 공천 갈등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경기 수원을 찾아 지지를 호소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경기도 양평을 방문할 예정인데 총선을 한 달을 앞두고 최대 표밭으로 꼽히는 경기도에서 여야 지도부 간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정부가 병원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현장 점검을 완료하고 면허 정지 등의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에 의대 교수들의 반발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슈퍼화일 경선 결과 헤일리 공화당 후보가 중도 사퇴하면서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이 확정됐습니다. 미국 전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맞붙는 건 112년 만입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가 경선에서 비명계 현역 의원이 대거 탈락했습니다. 노영민, 박광원, 김한정 등 이른바 이 친문 비명계 의원의 무더기 컷오프로 이 개파 간 공천 갈등 다시 거세질 전망입니다. 첫 소식 이태형 기자입니다. 밤늦게 발표된 전국 20곳 민주당 추가 경선 결과. 더불어민주당 제22대 총선 4차 8곳, 5차 4곳, 6차 8곳 경선 선거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비명계로 꼽히는 현역 의원이 줄줄이 탈락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 원내대표를 했던 친문 비명계 박광원 의원은 수원정에서 친명 인사인 김준혁 한신대 교수에게 패배했습니다. 서울 은평을에서는 비명계 재선 강병원 의원이 친명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인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에게 패배했고, 경기 성남 중원에서는 비명계 윤영찬 의원이 친명계 이수진 비례의원에게 졌습니다. 경기 남양주을에서는 친명계 김병주 비례의원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충북 청주 상당에 지원했던 친문 핵심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공천이 배제되면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사실상 친문계 전멸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친명 인사가 패배한 곳도 있습니다. 전북 군산에서 친명계 김희경 의원이 비명계 현역 신영대 의원에게 졌습니다. 하위 10% 평가를 받은 서울 강북을 박용진 의원은 정봉주 전 의원과 결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경선 결과 발표가 나자 백석도 위태롭다며 비명행사 친명횡재라고 논평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공천이 막바지를 향하면서 여당에서도 파열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강남권과 영남권 여당 텃밭에서 탈락한 이 현역 의원들 잇따라 이 반발하는 건데, 이 공천관리위원회는 시스템 공천의 일부라면서 이례적으로 이 평가 점수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울산 남구갑에서 내리 3선을 했던 이채익 의원은 지역구의 국민추천제 지정으로 사실상 컷오프되자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자신을 버렸다며 잠시 떠나더라도 승리해서 복귀하겠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의 단수 공천으로 대구 달서갑에서 컷오프된 홍석준 의원은 시스템 공천이 깨졌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대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은 정무적 판단이라는 어떤 미명 아래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고. 서울 강남병에서 컷오프된 유경준 의원은 2위 후보와 여론조사 결과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공관위에 조사 결과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와서 저희 당에 안정이 되고 시스템 공천이라고 해서 그거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관위는 이례적으로 경쟁력 평가 점수를 공개하며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2위 후보와 큰 점수차가 나지 않았고 본선 경쟁력 조사 결과도 정당 지지율에 못 미치는 데다 강남 3구 중 가장 낮았다는 겁니다. 서초하고 강남은 새로운 자원을 발굴하는 그런 지역구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 공천 뇌관인 강남과 영남권 윤곽이 드러나면서 여당도 공천 파열음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네, 여야 공천 작업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드는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총선 한 달여를 앞두고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동시에 이번 총선의 최대 표밭인 경기도를 찾아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장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수정, 박문규, 김현준 등 수원 지역 예비후보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1월 31일 방문 이후 한 달여 만에 다시 수원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소수당이지만 대통령을 보유한 정부 여당입니다. 우리의 정책은 실천이 될 겁니다. 내일은 성남과 용인을 잇따라 방문하는데 지난 세 차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내리패배한 경기도 지역에 각별히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올해 처음으로 경기도를 방문해 양평군에서 최재관 예비후보와 거리 유세에 나설 예정입니다. 경기도 첫 방문지로 양평군을 선택한 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다시 불을 당겨 공천 파열음에 쏠린 관심을 돌리려 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총선에서 정부가 좀 정신을 차리게 회초리를 때려줘야 정신이 좀 들 겁니다. 그래야 정말 정신을 차리면 좀 나아지거든요. 총 의석수 60석으로 최대 승부처가 될 경기도. 총선 성적표를 좌우할 경기도를 놓고 여야 지도부 간 사활을 건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자, 리포트에도 보셨습니다만 어젯밤 발표된 이 민주당 경선 결과에서 비명계 현역 의원들 대거 탈락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막판 공천 파열음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패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어젯밤 발표된 민주당 경선 결과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20개 선거구 결과가 나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박광원, 윤영찬, 노영민, 강병원 의원 등 이제 비명계 현역 의원들 대거 탈락입니다. 예상은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말 그대로 어저께는 비명 소리가 가득한 밤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예상했을 겁니다. 이런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런데 저는 의외의 결과가 박광원 의원이에요. 그 지난 예. 직전 원내대표 출신이고 예. 그리고 사실 굉장히 또 의정활동 합리적으로 했던 분들을 평가받았는데 예. 그렇게 패한 거는 저는 제가 보기에 지난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그 예. 가결이 됐던 점에서 아마 강성 지지층이 대거 몰려서 예. 그 박광원 의원에 대해서 낙선 운동을 해야 그러니까 경선에서 떨어뜨려야 한다면 이런 것들이 된 것 같은데 네네. 저는 과연 이런 총선의 공천 결과가 예. 중도층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민주당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제 발표된 중에서 또 특히 이제 몇 군데 이제 특징적인 데가 있는데 하위 10% 평가를 받은 박용진 의원, 감점 핸디캡에도 정봉주 전 의원과 다시 이제 네. 결선을 치르게 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최근에 박용진 의원이 이제 하위 평가에 이제 속하면서 본인으로서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경선을 치르게 됐는데 맞아요. 본인이 이번에 경선에 임하는 프레임을 네. 바보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바보스럽지만 탈락할 걸 알면서도 네. 뛰어드는 그런 모습을 지금 비유를 해서 본인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3자 경선에서 1차 통과를 했고 네네. 앞으로 결선 투표를 남겨두고 있는데 예. 사실 1대1이고 또 전국적인 인지도라든지 이번 어떤 경선의 어떤 룰을 가지고 예.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더 높아진 면이 있기 때문에 박용진 의원의 어떤 결과도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분석할 수 그 있겠습니다. 지금 분석하시는 경우에는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어떻게 그렇죠. 뭐 네. 어쨌든 간에 구조적으로는 분명히 박용진 의원이 어려운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예. 하지만 어쨌든 1대1 구도가 되면 나머지 표가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네. 한번 지켜볼 만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용진 의원의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친문 비명계는 탈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공천 갈등이 또다시 당내에서 불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물론 이제 그 비명계 인사들이 많이 탈락을 했다고 볼 수는 네. 있겠죠. 네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눈여겨 볼 것이 뭐 김의겸 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으로 되게 유명세를 날렸던 조상호 변호사도 탈락을 했습니다. 예상 바뀐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미 친명계 말고도 친문 세력들 중에서도 단수 공천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공천이 끝나가는 막바지에는 그렇게 친명 친문 간의 갈등은 커지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친명계가 이제 경선에서 대거 승리를 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력이 높아질 거다 이런 관측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글쎄 이른바 이제 비명으로 분류되는 분들의 탈당은 더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근데 뭐 사실 경선에서 패배하면은 이제 출마 자체가 봉쇄되기 때문에 우리 선거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탈당보다는 당에 잔류하면서 예. 혹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 총선에서 책임지고 치렀지만 패배했을 때 예. 다시 이제 우리가 친문이라든가 비명계가 좀 뭔가 도모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저는 탈당보다는 당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네네. 어쨌든 저는 이번 공천으로 인해서 정말 이재명의 민주당이 정말 완성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줬고 네네. 정말 이재명 사당화라는 논란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예. 정말 비명계가 너무 주저앉았고 친명계가 정말 득세했다. 예. 이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아마 그런 것도 현실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공천 파동에 대한 입장 밝히면서 언론에 책임이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네. 목소리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비친 걸 보면 그들은 조용한 공천이라고 칭찬을 해요. 분신하고 막 이러는데도 조용하다는 거예요. 사소한 갈등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우리는 말 한마디만 해도 나 억울하다 이렇게 하면 갈등, 내용, 분열 이렇게 엄청나게 키워가지고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시죠. 네, 결국 뭐 이재명 대표의 말은 국민의힘도 공천 잡음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의 공천 잡음만 언론에서 이렇게 과장해서 보도를 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에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연일 화제가 되어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언론에서 보도도 많고 반면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작은 몸짓 하나, 뭐 영화배우로 한 명 만나도 그리고 또한 미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이게 구조적으로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현역 의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역 의원이 반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사화가 되는 면이 있겠죠. 하지만 원외 인사들은 사실 현역 의원 한 명이 반발하는 것보다 하는 것에 비해서 원외 인사 100명이 해도 사실 기사화는 현역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 아무래도 현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면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좀 같이 좀 의논을 해보죠. 이 권향엽 이 전 청와대 비서관의 사천 논란을 놓고요. 민주당의 이 한동훈 위원장을 고발하면서 이 강경 대응에 나섰죠. 여기에 맞서서 또 국민의힘도 이 대표를 맞고발하겠다고 하면서 글쎄요. 여야가 각 당 대표 고발전으로 지금 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서대로 이제 상황이 좀 커지는 양상인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과도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전국을 찔렸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결국 또 바꿨잖아요. 그래서 단수공천을 전략공천을 이제 경선을 바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픈 곳을 찔리니까 이제 민감하게 반응했는데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사법 조치하겠다고 대통령까지 끌어들인 거 이건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걸로 봐요. 더더군다나 지금 바로 고발했잖아요. 그 보수일간지 기자 한 명하고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을 고발했는데 아니 이렇게 정치를 사법으로 영역을 끌고 가면 어떡합니까? 더군다나 저는 이렇게 자꾸 그 압박을 가하는 거는 사법 언론이나 여론에 대해서는 재갈물리기라고밖에 보지 않아서 물론 이제 국민의힘도 맞대응을 했지만 저는 그 민주당이 먼저 이걸 가지고 왜 이걸 갖두고 재판의 영역, 사법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갔는지 저는 이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각 당의 공천에 대해서는 여론이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걸 가짜 뉴스로 규정한다? 저는 민주당이 대응이 너무 과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정치를 이제 사법의 영역으로 넘겼다는 데는 뭐 동의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거는 고발이고 뭐 조사를 하고 이렇다고 해서 총선 전에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이걸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고 계신 겁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억울한 면이 있다. 왜냐하면 이 권향엽 이 인사가 충분히 현역 의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민주당에서 요직을 거치면서 성장을 해오신 분인데 어떤 김혜경 여사의 비서라는 식으로 완전히 치부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민주당의 당직자들조차도 많이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비서라는 거는요, 어떤 개념의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보좌 직원들을 우리가 주로 비서라는 개념으로 쓰고 당직자들은 이제 그야말로 당직자의 그 어떤 직위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보좌 직원들은 국회의원을 사실 보좌하는 사람이지만 당직자들은 민주당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격앙돼 있는 분위기가 당내에 팽배해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민주당에서는 사실 이 문제를 그냥 짚고 넘어갈 수는 없다. 또 다시 말씀드렸지만
있지만 지금 광주 전남에 여성 의원이 없습니다. 저희 당원 당규에 여성을 배려해야 된다는 목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당원 당규에 의해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민주당이 뭐 사천이라 이렇게 비하는 것은 저희 유권자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부족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행 비서는 아니지만 그 4명이나 있는 네. 것도 좀 특이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대선 캠프 경험해 봤습니다만 배우자실을 두고 배우자실에 실장을 현역 의원이 하고 그다음에 부실장을 4명이나 두고 그리고 사실은 거기서 메시지 동선 일정 관여하면 다 비서지 무슨 거기서 수행 비서가 있고 일정 비서가 있고 기획 비서가 있습니까? 저는 그거는 민주당이 너무 말하자면 곡하가해서 하는 것 같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그 국민의 눈에도 공정해 보이지 않았고 공정한 시스템도 아니고 왜 40일 남겨놓고 갑자기 룰을 바꿉니까? 이런 측면을 지적한 건데 이게 가짜 뉴스다? 이걸 가지고 입막음해야 되겠다? 저는 이런 대응이 오히려 민주당의 정치적 대응이 굉장히 저는 부재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권혁 비서관에 대해서 이야기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홍영표 의원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컷오프된 친문 핵심 인사 홍영표 의원 어제 결국 가짜 민주당 떠난다라면서 탈당했습니다. 향후 행보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이제 정치인이요, 이 명분과 실리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명분은 반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윤석열 정권 심판보다는 우선될 수 없는 명분이기 때문에 떨어진다. 그다음에 실리 같은 경우는 당선이 되면은 나중에 그게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있지만 당선 가능성도 수도권이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 그런 이러한 상황에서 끝까지 어떤 무소속이나 신당을 통해서 출마를 하게 된다면 이게 결국에는 민주당의 의석을 잃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지지자들에게 반발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홍영표 의원이요, 서른 의원이 추진하는 이 민주연대에 합류하고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와도 뭐 연대를 하거나 이렇다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 저게 악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렇게 소선거구제 하에서 1, 2당이 팽팽하게 접전을 벌이는 지역에 제3세력 혹은 무소속이 들어온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른 의원 지역구에 강남에서 공천 조정된 박성중 의원이 공천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기에 그런 것도 아마 감안해서 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수도권 선거가 지난번처럼 압승할 수는 어렵겠지만 이번에 구조적으로 지금 공천 갈등에다가 지금 이런 분열 상황이 있어가지고 제가 보기에 수도권 선거 국민의힘이 의외에 약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국민의힘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조용한 공천이다라고 평을 받던 여당에서도 파열음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내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온 공정한 시스템 공천 대원칙이 저는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22대 총선의 악재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렇게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많고 그러면은 경선을 시켜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불러서 공천하고 하는 데는 별다른 이유가 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공천 뇌관을 꼽혔던 영남 강남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 시스템 공천 이의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여당도 공천 갈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과거와 같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막판에 이런 파열음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강남 공천이 이렇게 봅니다. 그 강남 공천은 사실상 지도부의 의사와 그 공천의 컨셉 방향에 따라 가지고 거기는 전략적으로 지정이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 기억하시겠지만 황교안 대표가 굉장히 우리 우쪽으로 극우 쪽으로 좀 성향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태용호 의원은 공천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전략적 판단에 의해서 사람을 갖다가 이제 선정해서 그 당의 공천 방향에 맞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다들 그렇게 또 오신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강남에서는 사실상 3선 의원이 안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최대 재선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물론 유경준 의원은 억울하겠지만 저는 당에서 그렇게 판단한 지금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당 우사의 자세로 승복하고 또 혹시라도 당에서 다시 어떤 경쟁이 있는 지역구에 재배치한다 그러면 또 따를 수 있는 거. 저는 저희 국민의힘 공천에서는 어쨌든 강남 공천과 이른바 TK 공천에 대해서는 파열음이 일부 나오고 있지만 저는 그 정도가 문제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유경준 의원 같은 경우에 재배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 뭐 그런 고려할지 모르겠으나 혹시나 당에서 그런 정도의 배려한다 그러면 그것도 따르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위원장께 이거 여쭤볼게요. 지금 유경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승민계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밖에서 볼 때는 이거 유승민계 쳐내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도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건? 단순한 논리로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이재명의 사당화다, 뭐 친문을 쳐낸다고 똑같은 원리로 저는 보여질 수밖에 없다. 그 이유가 유경준 의원이 뭐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공천에서 배제를 하면 부적격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분이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어떤 국민의힘의 총석 공약을 개발하는 데 기여를 했다고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공천 배제됐다는 것은 결국에는 친유승민계로 분류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친유승민계를 친윤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정치적 그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국민 추천 지역구로 결정된 울산 남갑에서 코더분된 이채익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겠다라고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 추천제 혁신 카드로 도입된 제도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논란이 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이게 제도가 갑자기 부상하니까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지금 강세 지역에서는 뭔가 지금 사실 국민의힘 공천이 조용은 했지만 감동이 없었고 혁신과 쇄신이 없었다는 지적은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라도 이렇게 당이 개입해서 뭔가 물갈이 공천, 혁신 공천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의 전 표현이라고 봐요. 그래서 물론 좀 여기에 사실상 컷오프 당한 의원들은 억울하겠지만 저는 뭐 지난번 뭐 우리 저 김연아 의원도 그 반발하다 결국 수긍하듯이 저는 이제 이걸 선당후사의 자세로 좀 봐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빨리 이 부분, 그러니까 국민 추천제를 어떻게 할 건지 정했으니까 빨리 이제 대상, 그다음에 이제 방식 같은 거 정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걸 마무리 짓고 실제로 감동 있는 공천으로 결과로 보여줄 일만 남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민주당에서 봤을 때 이제 사람들이 자꾸 뭐 아까 이재명 대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은 조금 안정적으로 가는 것 같고 여기는 좀 말이 많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게 지금 밖에서 보기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경준 의원 사태라든지 이채익 의원 사태 같은 거 보면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둘 다 공천과 관련해서 구조적으로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죠. 다만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당은 여러 가지 달랠 수 있는 카드가 있는 것이고 야당은 그런 카드가 없기 때문에 파열음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당 공이 비슷한데 그래서 이번에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보면 어쨌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후 재표백을 특검법 이후에 현역들이 많이 컷오프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열음이 나는 건데 그 이후에 어떤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공천 결과를 보면 민주당의 이재명의 사당화라고 하는 것처럼 결국 국민의힘도 친윤 성향의 의원들로 결국 채워져 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분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여당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를 공천을 하고요. 민주당 조국 전 장관과 연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각에선 양당이 탄핵의 강, 이 조국의 강이 다시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개혁신당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결국에는 다시 유영하 공천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탄핵의 강을 거슬러 넘어가고 있다. 금태섭 최고위원과 제가 그토록 싸워서 건너려고 했던 것이 바로 위성과 내로남불의 강 그리고 조국의 강이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그 조국의 강으로 아예 풍덩 빠져버렸습니다. 글쎄 뭐 국힘부터 보죠. 뭐 국민의힘의 유영하 변호사 공천 문제 또 뭐 다른 뭐 도태우 변호사도 있습니다만 글쎄요 이제 대구 지역에서야 뭐 영향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 수도권 선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제한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이 두 분 도태우 변호사나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지역에서 출마했던 분입니다. 실제로 유영하 변호사 지난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이른바 후광 효과, 할로 이펙트 정도로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이걸 가지고 다시 탄핵의 강으로 거슬러 올라갔다는 주장은 너무 과도한 것 같고 저는 실제로 이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전 당대표가 당선되던 순간 저는 사실은 탄핵의 강은 다 건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뭔가 선거에서 또 의제, 아젠다, 이슈를 꺼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영향은 제한적이라 생각하고 오히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정권에서 좀 말하자면은 지금 TK의 취약성이 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오히려 저는 그걸 보완해주는 보완제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이게 수도권 선거까지 무슨 영향을 계속 끼친다? 조금 저는 확대 해석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조국 전 장관과의 연대를 놓고도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중도층 표심 이탈.
이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중도층 표심이 뭐 일부 이탈할 수도 있지만 대신에 어떤 강성 지지자들이 더 강하게 집결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정당은 지지율이 깡패다라는 어떤 속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이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심판하고 견제하는 것이 부족하다. 그런데 조국 혁신당이 더 잘할 것 같다라고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저희 민주당은 조국 혁신당과 조금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이유가 그때 당시에는 민주당의 지지자와 조국 신당의 지지자가 겹치는데 이 겹치는 지지자가 민주당을 이탈해서 조국 혁신당을 갔는데 그게 의미 있는 의석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정권 심판을 하는데 어려워지는 상황이다라고 해서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양당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비례 정당들 중에서는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어쨌든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연대를 열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하시는 거는 그 전에는 그 조국을 연결하면 이제 중도층 하는데 좀 지장이 있으니까 멀리 했다가 현실적으로 지지율이 높게 나오니까 지금 전략적으로 뭉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지율이라는 건요 민심이나 당심을 숫자로 객관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 결사체인 정당으로서는 지지율이라든가 어떤 지지층에 대한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 큰 틀에서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연대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총선 준비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이재명 대표 오늘 나란히 경기도를 찾습니다. 경기도는 솔직히 굉장히 표가 많이 걸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최대 격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위원장 사실 4년 전에 수원 참패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원을 찾고요. 뭐 이재명 대표는 경기 양평을 찾습니다. 여야 대표들의 행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지금 행보는 이른바 이제 약점 보완형. 우리가 좀 약한 지역을 먼저 보완하고 튼튼하게 한 다음에 수복할 지역을 수복하고 찾아올 지역은 찾아오는 그런 전략인데 이재명 대표는 상대방의 약점 지적형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보기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전략이 옳으냐 이제 문제는 좀 봐야 되겠지만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어쨌든 지금 수도권 한강벨트와 그다음에 남부벨트를 차지하지 않고서는 실제로 우리가 과반하거나 일당이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취약지 더군다나 꼭 찾아올 전략 지역들은 앞으로 선거 캠페인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찾으면서 지지를 호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 밤에 이재명 대표는요, 서울 종로 영등포 갑에서 어제요, 양천갑을 찾았습니다. 친문계인 황희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친문 핵심 홍영표 의원의 탈당한 날 친문 황희 의원 지역구에 유세를 나간 거예요. 비명 달래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어제 양천갑 간 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우리가 공천하는 과정에서 친문과의 좀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봉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사실 친문 주류 세력들 중에서 공천을 받아서 본선을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사실 지금 현재 홍영표 의원이라든지 이러한 당내 갈등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 본인들이 본선에서 국민의힘과 대결을 벌여야 하는데 이러한 당내 갈등이 국민들 보시기에 가장 안 좋게 보이는 어떤 악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친문 주류 세력들도 지금은 봉합을 빨리 하는 과정으로 가고 싶어 한다.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충청을 지나서 이제 경기권을 쑥 훑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니까 지난번 선거에서 엄청 졌더라고요. 다 팔았더라고요. 이번 지금 움직이는 동선을 보면 좀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거 전략, 그러니까 지도자의 선거 전략을 보려면 입을 보지 말고 발끝을 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선이 메시지라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어쨌든 충청, 이른바 중원 지역을 탈환하지 못하고 수도권을 이기지 못하면 아무리 지역에서 선전해도 텃밭에서 선전해도 어렵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이분은 또 불출마하기 때문에 더 시간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캠페인 전략을 약점 보완으로 계속 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부가 이탈 전공의에 대한 현장 점검을 완료를 하고 면허 정지 등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의협 전현직 간부 조사를 다음 주 초까지 이어갈 예정인데 정부 측 강경 대응에 교수들의 반발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지난달 29일까지 100개 주요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800여 명 미복귀 확인서를 받고 현장 조사도 마쳐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정부는 예비비 투입과 의료 전달 체계 개선 등 장기전까지 고려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중증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 환자에 대한 보상은 줄이겠습니다. 비중증 환자를 지역의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경찰은 집단사직을 공모한 혐의로 고발된 의협 전현직 간부 소환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첫 번째로 소환된 데 이어 다른 간부 4명도 잇따라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MZ세대는 현재 우리 세대랑 완전히 새로운 신인류입니다. 선배들이 나서서 이러쿵저러쿵 한다고 따를 사례들도 아니고. 정부 조치가 속도를 내면서 의대 교수 등 반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 등 50여 명은 유엔 인권위 제소에도 본격 돌입했습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은 의사 인권 탄압이란 겁니다. 정부는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선 법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네, 의대 정원 증원을 놓고 시작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3주를 넘고 있습니다. 어제 의료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 관련 인사들이 모여 의대 증원 해법을 놓고 긴급 간담회를 가졌는데 하루빨리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데 모두 동의를 했지만 각 분야의 목소리들은 제각각이었습니다. 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 생명이 먼저다! 국민 생명이 먼저다! 의료계와 학계, 시민단체 인사들이 한 목소리로 구호를 외칩니다. 하지만 의대 증원 해법 토론회가 시작되자 목소리는 각각 달라졌습니다. 최근 병원을 사직한 전공의는 대뜸 선배들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선배들이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지금 의사들이 이 대우를 받습니다. 이어 전공의들은 노조가 없으니 파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집단 진료 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정말로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동료들이나 저나 친구들을 보면 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사태에 지금 뭔가 윤석열 정부가 던진 돌에 실망해서 물결이 일어난 거예요. 하지만 환자 단체는 죽음의 물결이라고 받아쳤습니다. 배가 파손되고 침몰하고 물이 들어와서 그 물결은 우리 환자들한테는 죽음의 물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의대 증원이 선결 조건이란 데는 동의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국민들도 이미 느껴서 의사가 정말 부족하네. 그리고 왜 부족하지를 보니까 숫자도 부족하고 필수 분야에 일하는 사람이 정말 없구나. 다만 재원 마련이나 인력 양성과 배분 등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구체안이 빠져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최근 20, 30대 절도범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중고 거래를 하는 것처럼 판매자를 만나서 고가의 명품 시계를 훔친 20대가 구속됐고 인천에서는 20, 30대로 추정되는 2인조가 30초 만에 금은방 유리문을 부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김태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문 앞에서 종이 상자를 열어보더니 그대로 들고 달아납니다. 여성이 뒤쫓습니다. 하지만 도로를 쏜살같이 달려내려가 다른 골목으로 사라진 남성을 쫓아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상자 안에 들어있던 건 중고 시세가 1,90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명품 시계였습니다. 중고 거래를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물건만 들고 주랭랑 친 겁니다. 이 20대 남성은 인근 전당포에서 훔친 시계를 팔려다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어린 분들이 가지고 오면은 좀 아무래도 더 세세하게 보죠. 저희는 가짜일까봐 꼼꼼하게. 인천의 한 금은방에 나타난 헬멧강도 유리를 부수고 들어온 뒤 둔기로 귀금속 진열대를 부숩니다. 이윽고 들어온 다른 남성은 가방에 귀금속을 쓸어 담은 뒤 달아납니다. 7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터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약 30초. 경찰은 오토바이를 타고 사라진 이들 2인조를 쫓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네,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 송영길 전 대표 어제 이 수감 상태에서 신당이 소나무당을 장당하고 법정에서는 보석 허가를 호소를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송영길 전 대표, 이 조국 대표를 언급하면서 자신도 풀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글쎄요, 조국 대표 자신이
같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 사실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요. 억울할 만도 해요. 왜냐하면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1심, 2심까지 다 실형의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국 대표는 검찰에서 구속되기는커녕 고등법원에서도 항소심에서도 법정 구속을 당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조국 대표보다 자신의 혐의가 더 가볍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본인은 지금 1심 판결도 나오기 전인데 구속되어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우리나라 그 헌법에 법 앞에 평등 조항은 있어도 불법 앞에 평등하다는 조항은 없거든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이런 식이다라고 하면은 모든 도둑들이 그 처벌받기 전까지는 어떤 도둑도 처벌받지 못한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만약에 이런 그 이유로 해가지고 그 송영길 대표가 전 대표가 풀려나게 된다라고 하면 그럼 지금 구속된 피고인과 그 피의자들 중에서 뭐 내가 창당하겠다, 내가 출마하겠다, 그럼 그런 사람들 다 보석 신청하면 다 그 풀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주장은요 법률가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주장인데 제가 봤을 때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송 전 대표, 조국 대표까지 이제 빗대서 불공정하다면서 이제 정치적 생명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참여, 보석 허가 요청을 했거든요. 재판부한테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보석이라는 게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돼 있고 허가해서 안 되는 예외적 사유들이 쭉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예외적 사유는 구속 사유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더 촘촘하게 규정돼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꿀 만한 사정 변경이 있지 않다고 하면 보석 허가가 쉽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재판부가 임의로 보석 허가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의식해서 정치적 의미를 부각시키긴 했는데요. 재판부는 법률적 판단을 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어떤 예외적 정치적 사유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 송 전 대표 검찰은 송 전 대표 석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제가 봤을 때 이제 기각할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로는 유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관련자들 대부분이 이 범죄에 대해서 자백을 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윤관숙 의원 등이 1심이긴 하지만 유죄 판결 나오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이재명 대표가 돈봉투 관련해서는요 이미 작년에 2번씩이나 사과를 한 바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석을 위한 어떠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네, 공판 이야기도 해볼게요. 어제 보석신문에 앞서서 공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먹사연이 송 전 대표 운전기사에게 월급을 1년 가까이 내줬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송 전 대표 혐의 입증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떻습니다? 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송 전 대표의 피의 사실 중에 핵심이 먹사연을 정치자금 조달의 창구로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사연이 독립적 법인화돼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송영길 전 대표의 정치자금을 이 수수하기 위한 창구로 활용됐다는 거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지금 제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 개인의 운전기사 월급을 먹사에서 줬다고 하면 정치자금법이 정한 대로의 어떤 수수라든가 집행,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이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검찰의 지금의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리한 진술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 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이죠. 권도영 씨,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좀 생긴 상황입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원심 판결을 뒤집었기 때문인데 항소법원이 어떤 근거로 이 권 씨의 항소를 받아들인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마 몬테네그로법에 따르면은 공문이 먼저 도착한 순서에 그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중에 어느 나라 공문이 먼저 도달했느냐. 그런데 미국의 공문은 작년 3월 27일에 도달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식 공문은 3월 28일에 도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송환되는 게 맞다. 이렇게 고등법원에서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이메일로 3월 24일에 공문을 보낸 그게 있어가지고 이 이메일 공문의 유효성에 따라가지고 우리나라로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 인도 결정이 재심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나라로 송환될 가능성도 열리게 된 거잖아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항소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환송을 했고 재심의 요구를
한 거기 때문에요. 예. 항소법원의 이 미국인도 무효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면 그리고 또 사유도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환송을 맡은 고등법원에서 결국에 항소법원의 취지를 받아들인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한국 인도 가능성이 많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권도영 씨가 한국행을 원하는지 이거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원하고 있는지 또 만약에 한국행에 되면 한국 법정에 서면 피해자들에게는 우린 피해자들 많지 않습니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걸 좀 설명해 주세요. 아마 권도영 씨는 한국행을 원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감 생활도 한국이 편할 것 같고요. 그다음 우리나라 그 법을 보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르면은 이와 같은 사기 같은 경우에 이득액이 50억이 넘으면 5년 이상 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은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양형 기준을 실질적으로 따져 보면요, 300억 이상 사기를 쳐도 그다음에 이제 가중돼도 8년에서 13년까지가 양형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권도영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91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32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양형 기준에 따라 최대 그 형량이라고 할 수 있는 13년을 받아도 그 다 출소하고 나오면 45살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에 가게 되면 미국의 여태까지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을 비추어 보면 100년 이상씩 꼬박 그 형을 살아야 되니까 미국으로 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한 감옥에서 거의 죽을 때까지 무기징역과 똑같은 그러한 처벌을 받아야 되니까 권도영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국으로 오고 싶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권도영 씨 신병 어디로 인도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 갈등 이야기 해볼 텐데요. 집단 행동에 나선 전공의들 중에 군대를 가지 않은 전공의들이 입대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공의 사직서가 모두 수리가 되면 군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 초과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9,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의무장교라든가 공중보건의로 한 해 수용 가능한 인원이 1,000명 정도이고요. 지금까지 이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없이 됐는데 만약에 사직서가 수리되면 9,000명이 내년 3월 동시 입대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언제 입대하게 될지를 지금은 가능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1월 열리는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리턴 매치 확정이 됐습니다. 양당 경선 분수령인 슈퍼 화요일에서 두 사람 모두 압승하면서 4년 만에 재대결이 성사된 건데 전현직 미국 대통령이 대선에서 맞붙는 건 112년 만입니다. 황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공화당에서 유일한 트럼프 전 대통령 경쟁자였지만 슈퍼 화요일 참패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관건이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선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And although I will no longer be a candidate, I will not stop using my voice for the things I believe in. 이로써 공화당 대선 후보는 경선 1위를 달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November 5th is going to go down as the single most important day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민주당 경선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이변 없는 압승을 이어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의 재선은 미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헤일리 전 대사 지지자들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이제 미국 대선은 112년 만에 전현직 대통령의 맞대결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8개월 동안 불법 이민자 문제와 고물가 장기화를 달랠 경제정책 등 경합주 민심을 끌어오기 위한 양측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네, 관련 내용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보면 그 바이든과 트럼프 두 대선 후보 경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112년 만에 전현직 대통령의 대선 재대결. 네네. 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이제 첫 번째는 미국 정치도 그만큼 양극화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그 슈퍼화요일 경선 결과를 보면 원래 그 이 공화당은 7월에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은 8월에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는 후보를 확정하게 됩니다만은 지금 현재 추세로 보게 되면 뭐 사실상 이제 그 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매치는 기정사실화가 된 거고 이건 네.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4년 전의 대선 결과에 대부분 트럼프 지지자들이 승복을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네. 굉장히 절치부심해 왔다라는 걸 반증하기도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게 공화민주 양당이 동시에 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는데요. 차세대 지도자가 부각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 그 뭐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독주가 예상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번 그 경선 과정에서 눈에 띌 만한 그 다음 차세대 지도자가 눈에 띄지 않았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공화당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경쟁자로 나섰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라든가 아니면 드센티스 주지사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큰 존재감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미국의 차기 지도자 그룹들에 대해서는 조금 전망이 어둡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 니키 헤일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주지사로 있는 지역에서도 지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사실 이제 미 대선 11월에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8개월이나 남았거든요. 생각보다 후보가 양당의 후보가 굉장히 빨리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싱겁게 끝났다라고 한 건데 그렇게 보는 말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그 유세를 이어갈까요? 두 후보가. 네, 이제부터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요. 사실은 보면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요. 특별히 그동안 지지 계층을 확장해 왔다기보다는 오히려 기존 지지층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그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그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던 지지층들의 이탈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것이 이제 지금 중동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보면서 이제 그 중동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비교적 리버럴한 그 이 사고를 지녔던 이쪽 유권자들 자체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찍지는 않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선거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끌어들이느냐가 관건이고요. 그러니까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어떻게 하면 그 이 공화당 내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아마 2016년에 그 당시에 2016년을 보면 8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했을 때 나왔던 용어가 샤이 트럼프 아닙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얘기 어떻게 보면 이제는 거꾸로 샤이 안티 트럼프를 공화당 샤이 안티 트럼프. 네. 뭐 워낙 거침없이 자기 의견을 밝히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이 말사고를 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도 중요한 관건이긴 하고요. 중요한 게 오히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쪽의 복귀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있지 않느냐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기에 이게 지금 이 후보로 거의 결정된 것이 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계속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정체기에 접어들면 오히려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 물론 대세를 장악했고 또 확정이 됐습니다만 니키 헤일리 그 전 유엔 대사 같은 경우에는 그만두면서 지지를 안 하더라고요. 지지를 안 했어요. 그러면 글쎄 내부에서 갈등을 봉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진짜 너무 압승을 했기 때문에 무시해도 되는 상황인지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생각을 하는 건 결국 니키 헤일리 그가 선전할 수 있었던 거는 대부분 프라이머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히 프라이머리 중에서도 그 공화당원이 아닌 쪽도 투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 주장하는 거는 민주당원들이 와서 투표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굳이 포용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어차피 공화당 지지자들은 니키 헤일리를 지지를 했더라도 결국은 자신에게 표를 던질 거라고 믿고 있는 거고요. 워낙 경선 과정에서 개인적인 조롱까지 당한 이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같은 경우에 뭐 판세 자체가 지금 뒤집을 수 없다라고 봐서 사퇴하긴 했지만 공개적인 지지를 할 만한 그 생각은 없는 거죠. 오히려 또 그게 자기 지도자로서의 자기 존재감을 부각하는 조치일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이번 미국 대선이 뭐 역사상 가장 인기 없는 두 후보의 재대결이다 이렇게 평가가 내려지기도 하고 있는데 누가 뭐 승패를 판가름할 경합주 차지할지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지금 대부분 그 경합주들의 흔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뭐 조지아, 네. 애리조나,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바니아 예. 이런 지역에서 지금 실시된 각종 언론사라든가 실시된 여론조사들을 보면 네. 트럼프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은 전국적인 지지율을 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경합주를 누가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경합주에서도 여전히 지금 오차범위 내란 말이에요. 결국은 지금 이번 선거는 얼마나 많은 지지자들을 이 투표장으로 끌어올 수 있느냐도 하나의 관건이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예. 얼마나 많은 이 비호감에 대한 거부감을 극복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이 기권을 상대방의 네. 이탈표를 촉진할 수 있느냐. 이것도 이제 관전 포인트일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당선되느냐 또 한국 안보에는 어떤 사람이 더 좋을까 뭐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뭐 유리하다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복귀를 할 경우에는 조금 더 어려워지겠죠. 왜냐하면 이제 비용 분담이라든가 예. 아니면은 뭐 우리하고의 그 조율과 관계없이 이 미국 정상회담 또 이제 추진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우리 대북 통일 정책이나 대북 정책 자체도 조금 혼선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마냥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한반도 문제라든가 이 동아시아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미국을 설득하고 끌고 갈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가야 됩니다. 예.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 북한하고 미국 간의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기본 전제는 북한 비핵화에서 시작돼야 된다는 거에 대한 분명한 논리를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되고요. 예. 그러려면 두 번째는 결국 미국에서 국내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제재 무용론이잖아요. 제재해봐야 소용없더라. 달래야 된다는데 이 경우에는 뭐 바이든 행정부에는 계속 제재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믿음이 제재 때문에 끌어냈다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지속돼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세 번째가 대표적인 게 확장 억제 같은 경우 이거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워싱턴 선언이 있지만 충분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전술핵 재배치 같은 것도 이제는 고려를 해야 되고 예. 비용이 필요하면 우리가 되겠다 이럴 경우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임승차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든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복귀하든 둘 다 강조하고 있는 미중 전략 경쟁에서 네. 한국이 상당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고운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구두 공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70대 근로자의 손입니다. 전태일 재단과 조선일보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넘어서고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공동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사진들 함께 보시죠. 서울 광진구의 한 공장에서 만난 구두공은 50년을 일했습니다. 단단한 가죽으로 구두를 만드는 작업을 오래 하다 보니 손이 휘고 거칠어졌습니다. 봉제와 재화 등 이른바 도심 제조업은 우리 경제를 일으키는 데 기여했던 기초 산업인데요. 전태일 열사 시절에 비해 일하는 환경은 나아졌지만 산업이 쇠락하고 기술을 배우려는 젊은 사람이 없어 위기라고 합니다. 산업의 역군인 장인들, 대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데요. 기초산업 종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정부와 지자체, 기업과 노사가 합심해야 할 때입니다. 40년 경력의 봉제사 김선숙 씨가 강아지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봉제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춘 고품질 의류가 나오려면 현장에 숙련된 기술 전수가 필수입니다. 프랑스 파리와 이탈리아 밀라노 장인들은 세계적인 명품 산업을 일궈냈는데요. 전태일 재단은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네, 이번 기획을 계기로 지금까지 소외되어 온 기초산업 노동자들의 귀한 손길이 빛을 보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은 동쪽 지역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전 중에 경기와 충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대부분 5mm 정도로 많지는 않겠고요. 강원 내륙과 산지로는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비는 밤이면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낮겠습니다. 서울이 8도, 춘천 7도 예상되고요. 남부지방 한낮 기온 대부분 10도 안팎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오늘 비가 그치고 난 뒤로는 꽃샘추위가 다시 한번 찾아올 텐데요. 내일부터 일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로 떨어지면서 춥겠고요. 일요일 낮부터 점차 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